자, 이번 시간은 정비사업 시행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짓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서 공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확정짓는 것을 관리처분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주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주가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동호수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이 이주하고 나서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3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분담금 5천만 원이다. 이 정도까지가 뭐가 된다?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고, 몇 동 몇 호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지만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뭐가 바로 동호수 추첨되기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동호수가 추첨이 되게 되면 특정이 됐을 때 그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양권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 쓰여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에서 분양하는 레면이라는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계약금 내고요, 중도금 내고 있는 이런 과정,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호수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은 이렇게 정비법에서도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 어디에서 바로 주택법이라는 데서도 분양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두 개로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주하고 동호수 추첨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잘했어요 라고 발표하는 것을 준공인가 및 고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동호수를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를 다음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어떻다?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취득한다.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날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성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용어만 바뀌어.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땅을 분양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환지계획. 아파트 넘겨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땅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해서, 하여튼 많이는 몰라도 전체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2단계였었고, 정비법에서는 순서가 좀 달라서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진다. 절차 계속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절차 자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고, 앞에서 이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외울 수 없었고요. 할 수 없는 업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라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조합이 담당을 하게 된다. 즉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볼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계획입니다. 건설계획이라서, 자, 우리 정비계획 수립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건폐율, 용적률을 다루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히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 조합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다 아파트 몇 채를 뽑을 것인가, 지 멋대로 뽑을 수 없어요. 정비계획에 맞춰서 다 바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확정 짓는 걸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인가. 내용 볼까요? 자, 사업시행 계획서는요. 자, 기존에 있는 집 따라보시고 나서요. 새롭게 집 짓는 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 볼까요? 자,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 이게 뭐야? 하나의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죠. 101동을 어디다 배치하고 102동을 어디다 배치하고 101동은 몇 평으로 뽑고 101동은 몇 층으로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죠.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공동 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세화수, 구판장, 자, 세탁장,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타거당, 타가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완성이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대책, 이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준비가 돼야지 기어 나가지. 그냥 나가시오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가, 자, 지금 이제 이외에도 많은데, 정비구역 안에서 범죄 예방대책, 이게 이제, 저런 경우죠. 저는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부산에서 김철수 사건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범죄자가, 울산인가 사람 2명을 죽이고, 부산에 잠입해서 6개월 동안 안 잡혔어.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재개발구역 빈집에서 짱박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CCTV 등을 설치하자 해서 범죄 예방대책이라는 게 사업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으로 법에 추가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서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 교육시설 학교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개발구역 이런 거 아이들 통학로 확보 안 해주게 되면 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고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바로 지문 가십시다. 거의 포함돼야 된다. 지문 나와 있죠? 8년 동안 지문 1개 나와 있다고 포함돼야 된다. 교재 몇 페이지? 165페이지. 1번 지문 끄트머리 포함돼야 된다. 나와 있죠?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확장 들어가면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요즘 새로 하나 살 붙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뭐 공법을 알고 지식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몰라요. 몇 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계속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김철수인가 김수철인가 하는 부산 사건 관련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법이 이래서 만들어졌다고.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때려 죽여도 못 외우지. 그래서 결국은 패턴 잡아내셔야 돼요. 한편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계획인데 자 기존 건축물의 존치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해서 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때려부셔야 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단지 안에 상가만 리모델링 한 지 한 3, 4년 됐다. 그러면 그건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일단 구제 해석하면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분양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양은 어디 들어가요?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 얘기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관리처분계획. 그림 잡는 거예요. 그림 잡는 큰 그림만 잡는 거야. 자, 사업시행 계획서는 건설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이 대응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뭐가 된다? 공급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두 번째 질문 아까 설명드렸었고 이건 2번 지문도 마찬가지야. 겁나 기니까 뭐라고 써 있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얼마나 좋아 그냥.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는 하여튼 내용이 좀 밋밋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이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사업시행 임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협의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듣고 버리는 거야.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협의한다. 의견을 든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절차잖아, 절차. 절차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내용만 딱딱 끊어서 보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지식을 쌓을 수 없다니까 이게 양이 많아서 공부는 안 돼요. 다른 과목은 거의 다 한 90% 이상 커버가 돼요. 민법이든 뭐든 웬만한 과목들은 90% 이상 다 외우게 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된다고.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읽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 등의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게 있었죠? 있었다면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다 치고 자, 한 번 나왔던 거 숫자가 답이 됐던 엽기적인 문제 지정개발자.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한 번 오늘 지정개발자 들으셨습니다. 아까 정비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의 주된 시행자 누가 된다? 조합.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가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었죠?
예외 특례 해가지고, 그래서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시행자가 되는 경우 아닌 걸 고르시오. 숫자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게 있었고 의미 없고 지정개발자는 얘기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야, 지정개발자는 그 동네 지주입니다. 땅 겁나 많은 아저씨야. 그래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이야. 지정개발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뉘앙스로 가야 돼. 지정개발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공시행자는 믿을 수 있지만 지정개발자는 믿을 수가 없다. 자, 요 얘기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어떻다? 조건부 허가했었죠?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어떻다? 조건부 허가했었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관련해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 관련해서 인간이 이런저런 믿음이 안 가면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슈, 믿을 수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국가, 지자체 이런 얘기 나왔었죠? 국가,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똑같은 맥락이야. 지금 이제 공공시행자가 아닌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 100분의 20의 범주 내에서 정비사업비를 미리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사고 치면 이걸로 뒤치다가 해야겠다.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해서 딱 한 번 답이 됐고 숫자 100분의 20이 답이 된 바가 있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이슈가 이렇게 임시거주시설 하나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임시거주시설. 자, 임시거주시설은 아까 우리 사업시행계획서에 한 내용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뭐가 있었냐면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사업시행계획서의 한 내용이 된다.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임시거주시설은 기본 개념 자체가요. 기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거 있으면 문제가 돼. 재건축은 임시거주시설 필요가 없고 임시거주시설은 뭐냐면 지금 아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이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주시키고 나서 때려부시고 나서 다시 집 짓고 다시 입주시키고 이런 구조가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사업진행 과정이에요. 근데 임시거주시설은 뭘 생각하면 좋냐면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겁나 이제 가난한 달동네 같은 쓸어버릴 때 임시거주시설 없으면요 이사갈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사갈 돈이 없다고. 이사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못 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구역 안팎에다가 뭘 해요? 자, 가건물 같은 걸 지어요. 그래서 정말 이사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우선 정비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리고 이쪽 쓸어버리고 또 딴 쪽 가서 공사할 때는 반대쪽에다 임시거주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거의 사람이 살 공간 못 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데, 뭐 봉사활동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열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도 그 공간마저도 유일한 통로니까. 그래서 임시거주시설은 되게 열악한 상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재건축은 임시거주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서울에 강남에 유명한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다면서요. 거기도 형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15억에 전세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파트 단지에다가 어떻게 형편 어려우니까 가금을 지어놓고 사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자, 가볼까요? 자, 이것도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자, 임시거주시설이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을 받을 때 국가 지자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용료는 대부분 미연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누가 작성합니까? 조합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누가 작성한다고요? 조합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무슨 산타클로스입니까? 조합은 민간인이에요. 근데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을 조합 보고 수립을 하라고 돼 있잖아.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조합이 하는 게 아니야. 국가는 지자체가 해야 돼. 논리체가 그렇잖아요. 세금 내는 이유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조합한테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조합이 호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는 반드시 어떻다? 이것을 사용케 해줘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대부분은 미연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게 기본 명제고 예외 나와야겠죠. 예외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제일 포인트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등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 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합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근처에 국공유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다는 얘기,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민법을 누구한테 배워요? 민법을 어떤 새끼들 배워? 등기 쳤던 얘기 없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지. 민법 선생님 문제야. 그래서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소유권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으면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이게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아직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만약 넘어가 버렸으면은 근데 등기를 치다니, 그게 전문 용어인가요? 중개업소에서 등기 친다는 얘기 하나요? 등기를 친다. 아, 그게 전문 용어예요? 법에 안 나와서 우리는 등기를 실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등기 친다는 말은 몰라요. 다시. 제3자와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됐는데 등기가 넘어갔다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용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3자 거니까. 근데 아직 매매 계약만 체결되고 등기는 안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매매자 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답을 뽑고 싶으면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얘기 길게 했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거의 다 끝났나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사업시행계획서 파트 그렇게 문제 구성 안 돼요. 2, 3년에 한 문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게 뉘앙스를 자꾸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이게 정비사업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이게 두 번째다. 세 번째가 준공인가, 네 번째가 이전의 고시. 이것만은 진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걸 계속 기본 속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지문 가지고 바로 가서 볼까요? 왜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166페이지는 생략을 할게요. 별 의미 없어요. 봐봤자 거의 영향가 없고 167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된다. 요즘 한참 나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설치는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설치는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공급이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설치는 뭐라고요? 건설계획이 뭐라고?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공급계획이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아, 이게 간간히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의 의미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건설은 뭐에 따라서, 설치는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아까 제가 놀마자 곳에 와서 타거당 얘기하면서 사업시행 계획서 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자,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그냥.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이게 되게 약 올리는 지문이야.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이게 답은 안 되는데 상당히 짜증나는 지문입니다. 이게.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공급은 관리처분계획. 3번 지문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건축물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제한다. 아까 봤던 지문이죠.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3자 얘기 안 나와 있잖아. 이건 던져주는 지문인 거고 어렵게 구성한 답을 뽑을 만한 건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죠. 얘는 던져주는 질문, 답을 구성하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번 아까 보셨죠?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관리처분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 들어가도 어떻다? 이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페이지? 아이고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
여러분 교재. 맞아, 저거서 힘들잖아요. 저 교재 149페이지. 교재 149페이지.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14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3분의 1 과반수 2분의 1 얘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2분의 1 등을 포함해서 괄호 열고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2분의 1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수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아니야, 괜찮아. 또 앞으로 10월까지 이 지랄을 계속 해야 돼. 그럼 나중에는 이제 조금 수달되잖아요. 그만 좀 하지 이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뼛속에 새겨져요. 그럼 너무 걱정 마세요. 시험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 아주 리셋돼요. 깔끔하게. 두 번째,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뭐라고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 개소리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개소리 뻥치는 거예요. 왜?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 저같이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20년 가까이 해도 뭐가 있냐면은 시험 끝나고 강의 안 하고 이제 교재 작업하잖아요. 중간에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린다고. 계속 떠들다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또 잊어버려. 눈빛이 너 닭대가리죠 이런 눈빛 같은데 안 그러면 아니 잊어버려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40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또 별표를 하잖아. 자, 두 번째,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서로 그때 혼용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시행방식 2번 나왔었잖아요. 계속 나온다고. 시행방식 해서 주거환경 해석 겁나만 뭐가 된다? 혼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시행자, 거기 보니까,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케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일선 등 임시 거주에 상관한 조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2개 살을 붙이는 거야. 3개 살을 붙이는 게 뭐냐면은, 기업번 항목 관련해서는 아까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도 같이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제, 사업시행 방식 관련해서 계속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이 중심이 된다. 그중에 오피스텔,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살 붙일 게 다 환지 방식 되는데 재건축은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살 붙이는 거라고. 아니 계속 어버치 위치만 다를 뿐이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슈가 여기서 나올 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 식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창의적인 게 아니라 다 옛날에 나왔던 패턴이에요. 19회, 20회 이때. 그래서 이건 8년간의 데이터만 분석한 거고, 제가 그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전에 이런 걸 냈다고. 업어치고 맺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 정비 사업비에 예치해서 시장우선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숫자를 뽑았던 케이스. 개 짜증나는 케이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문 쪽에 숫자는 답 안 된다고 지랄 발광을 했어. 근데 1년에 꼭 한 개씩 숫자가 답이 될 때가 있어. 지문 속에. 대신 여러분들은 괄호 열고를 제외하고는 숫자는 답 안 된다라고 선입관 가지고 다 쳐버려야 돼. 왜?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어 가시다 보면은 남들 오지선다형 풀 때 삼지선다형이 돼. 삼지선다형.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숫자를 가능한 배제하셔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 다 외우십니다. 중요한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앞에서 오늘 정비법에서 나온 숫자들. 다시 정비기본계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시장 등이 수립했었고요. 방침 아직 안 나왔지만 국토부장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두 번째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2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정비구역 정할 때 10% 미만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안전진단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왔던 것 중에서 숫자가 됐던 것이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3분의 1 과반수 2분의 1, 2분의 1 살 붙였던 것이 바로 세입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요구하고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등 이런 것들이 숫자 등의 포인트. 그 중에서 더럽게 중요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4343, 4332, 4321 그리고 아까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건 3분의 2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변론을 치고 이런 숫자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 정도까지
정비사업계획자, 사업시행계획서 살펴드렸고,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쟁점을 간단하게 몇 개를 보시게 될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자, 관리처분계획, 바로 분양계획이에요. 분양계획. 그래서 교재는 좀 이따 체크해 보겠고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 다시 아까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뼈대 잡아야 된다고요. 30평짜리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할 것이냐, 분담금 얼마를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거, 분담금의 결정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소위 어디에선 정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엽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몇 개 준비하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내가 구성이 되는데 양이 더럽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끊어가야 되지. 자, 일단은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해서 어떻게 분양계획을 짤 것이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령, 귀신 한 마리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지상권자는 귀신으로 취급한다. 머릿수 셀 때도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자, 관리처분 공급할 때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급하는데 지상권자 제외라고 되어 있어. 지상권자한테는 어떻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의 논의 쟁점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 설계 기준율 23회 때가 나왔으니까 개 짜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요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일단 가십시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 돈 된다라고 하면 지분 쪼개기 겁나 해야 되게 될 겁니다. 돈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판단되게 되면 지분 쪼개기를 겁나 해요. 지금 분양 시장은 누가 하냐면 토지동 소유자거든요.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겁나 지분을 많이 쪼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 그래서 애초에 정비사업 시작할 때는 이 동네 주민, 토지동 소유자가 1000명이다 라고 전제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자, 분양신청,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이때 분양신청하거든요. 누가 분양신청한다? 토지동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게 될 텐데 어머, 이 동네 보니까 분양신청한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00명이 토지동 소유자다. 그러면 개판 돼버리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지분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사실 도시개발법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토지동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에서 50명 됐던 그런 도시개발구역이야. 거기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 250명이 돼버린 사례가 있다고. 원래 숫자보다 한 7배가 늘어나.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은 아사리판이 돼버려. 그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게 되는데 지분 쪼개기 한다고. 다시요. 정비구역 지정했다고요. 정비구역 지정하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 생기는 게 토지의 분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공인수면 매립할 일은 없을 테니까 땅을 100평짜리를 10개로 쪼개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분양청 다 할 수 있잖아. 토지등 소유자니까. 10개로 쪼개서 10명 이름으로 바꾼다고. 고모네 아들로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땅을 어떻게 해요? 허가 받아서 분할할 수도 있거든. 결국은 처음에 토지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해? 여러 명 안 들리는 거지. 100평짜리 토지가 있으면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 물론 법상 허용 안 되는데 이게 만약 10개로 쪼갰다 하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명씩 다 파는 거야. 그러면 지분이 엄청 늘어나는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 보통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생각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아니라고 대부분.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도 갖고 있다고. 근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분리를 해버린다고. 그럼 벌써 2배가 돼버리잖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분양 신청이라고 하자, 분양 설계에 관한 게, 분양 설계라는 게, 자,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냐. 이런 걸 분양 설계라 불러요. 용어상. 건축 설계는 뭐야? 창문을 어디다 둘 것인가? 창문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이런 게 건축 설계이듯이 분양 설계는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줄 것인가? 이런 게.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야?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시험에 안 나와. 옛날에만 나왔고 요즘엔 안 내. 왜?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없던 시에는 내도 됐어. 근데 예외가 있는 시에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날짜를 정해놨다.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 알려준다고.
그럼 그 분양시장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바로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23회 때니까 거의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대가리 따서 전증 이렇게 가십시오. 분전증. 자, 분전증 있으면 어떻다? 기준 1을 전제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분전증은 나가리 이런 얘기예요. 해서 설명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자, 가볼까요? 자, 이게 결국은 다 이 얘기가 뭐 분전증이 뭐냐면 지분 쪼개기 를 뭐라고 그런다? 분전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라고요. 해서 볼까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리돼서 소유가 되는 경우. 지분 쪼개기죠? 그러면 이때는 분양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한 후에 특정한 날짜를 소위 기준 1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일 후에 땅을 쪼갠 것들은 다 나가리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지금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을 자 각각 분리 소유 나와 있죠? 지분 쪼개기잖아. 그 다음에 자 다가구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우리 학교론 할 때 맨날 했던 얘기죠. 자 건축법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단독주택 협의 자 단독주택이란 범죄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협의 단독주택 이런 게 있었다. 다중주택은 뭐라고 써? 3층에 332야.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 662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공간은 별 의미 없었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4개층 이하가 공통점 그리고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 초과면 어떻다? 연립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얘기인데 다세대로 전원을 한대 그래서 단 소유자 한 명이었다가 여러 명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건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증가 나와 있죠. 토지동 소유자 수가 증가.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였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분리해서 또 만든다고. 애초에 토지 건물이 있던 걸 두 사람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대지에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허가받아서 이렇게 건물 소유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더럽게 길어. 그래서 결국은 뒤에 그 다음에 전환증 나와 있죠. 증가. 해서 분전증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별로 중요치 않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분전증. 더 중요한 건 뒤만 보셔야 돼. 앞을 읽어보시면 안 된다고. 아니, 분할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뒤에 있잖아. 분리소유가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전환이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증가가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요. 분전증 있으면 어떻다? 소위 기준 1을 전제로 해서 어떻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보지 말고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전증 제외, 분전증은 나가리, 분전증은 나가리, 분전증은 안 줘! 분전증 기준 1 이렇게 간다고. 먼저 외우면 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해 안 되니까. 먼저 외우면 돼요. 먼저 외우면. 제가 계속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주장을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하라고 그러지. 구구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했어요? 외웠지 먼저. 싸대기 맞아가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외우고 나니까 그 원리가 다 보인다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제일 정직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연산. 매일같이 연산을 내. 4 더하기 7, 7 더하기 4. 이걸 맨날 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암기하는 과정이에요. 암기를 하고 숙달이 되면 원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면 된다고. 애들한테는 그 세 장씩 쓰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해. 딱 책을 보면서 생각이 곰곰이 잠겨서 그때마다 거기 써놔. 로댕 뒤졌음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은 굳이 이제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야매로 외우게 만들까? 설명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고 졸려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분전증. 자,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수. 공급주택수. 자, 기본적으로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3주택. 근로자 숙소. 끝. 근로자 숙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숙사 용도 소형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끝.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2주택 이런 거 외우지 마요. 2주택 외우지 마시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3주택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3주택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근데 시험에는 못 내요. 이유는 너무 길어. 조건 이만큼이야.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한 16년 정도에 두세 번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인 경우도 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조건 몇 채? 한 채. 그럼 외우는 거야? 1주택만 공급한다. 무조건 오른표야. 1주택만 공급한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없으면 돼요.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끝. 거기 지문에, 본문에 제가 2주택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요?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3주택.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건축 구역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집을 예를 들어서 7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용도가 부동산 투자 용도가 아니라 직원들의 사원 아파트 이런 용도 쓰고 있다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했으니까 한 채만 주겠다. 이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숙사 용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몇 채?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공부했던 걸 기억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떴던 거니까. 지금 한 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익 공유하고 있으면 이때 머리 숫자를 때 몇 명?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아까 조합원 얘기할 때도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만약에 공유하고 있으면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뭘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공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몇 채 준다? 한 채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시험용으로는 공유하면 한 채.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는 소유주택 수만큼.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한 채가 됐든 3주택이 됐든 간에 제일 뒤에 나온다고. 1주택을 공급한다, 3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쭉 써놓고 나서 1주택을 공급한다. 쭉 써놓고 나서 3주택을 공급한다. 쭉 써놓고 나서 2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걸 활용을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뒤를 먼저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1주택, 3주택 다 외우셨다고. 근데 지문을 읽어버리면은 멘붕이 와요. 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공부하면서 뭐 지식을 외우고 같이 하는 거 이게 있어 제일 좋은, 제일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지문 뒤보는 훈련하시는 거. 이거는 힘들어요. 왜? 평생을 앞에서부터 읽어왔거든. 그게 습관이. 신문 읽을 때도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문을 아예 안 읽나? 하여튼 간에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에서 굳이 그게 아니라도 책 보는 게 오래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수로 봐요, 바로. 중간에 안 봐요, 그냥.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 수로 안에 대부분 맥락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저는 책 읽을 때도 사실은 머릿말 먼저 있잖아요, 머릿말. 여는 글,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 먼저 봐요. 제일 마지막 결론 이걸 봐버린다고. 뭐 소설은 아니고, 소설 얘기는 아니고, 일반 무슨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서술어로 딱 보여요. 그럼 다 책 다 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중간 보면 돼. 제가 옛날에 점집을 한번 갔어요. 점집을 간 게 뭐냐면은, 제가 노원 쪽에 그 당시 강의를 가고 있었는데, 인천 쪽에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 학원 강사들이 전국을 싸돌아 다녀요. 수도권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천, 서쪽, 북쪽, 노원, 강동, 천호, 뭐 이렇게 사람이 살찌지 못해. 학원 강사가 계속 싸돌아다녀요. 매일같이 바뀌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강남, 노량진, 뭐 이런 식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는데, 인천을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4-5명 멤버가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 다 빠졌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음날 물어봤죠. 그 다음 주에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한 명이 빠진 것도 아니고 4명이 동시에 빠져요. 궁금하잖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점집을 갔대. 어디 있냐? 어디? 그냥 물어봐서 어디인데? 노원구 쪽에 있는 용한 점집이래. 그 다음날 내가 노원 수업 가야 되는데 오전 수업 끝나고 시간이 좀 있는데 이게 인생도 깝깝하고 등등해서 그럼 그 용하다는 점집을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또 아줌마가 전화번호 주셨어요. 그래서 가봤지.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보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을 오래 겪다 보니까 분석이 들어가요, 사실은.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집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말이 되게 빨라요. 말이 되게 빨라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팠구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때 천천히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씨 어렸을 때 안 아픈 새끼가 누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천천히 생각하면. 근데 어렸을 때 아팠구만 그럼 어렸을 때 아팠던 것 같기도 해.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다음 얘기 넘어간다고. 아 학교 다닐 때 힘들었구만. 학교 다닐 때 힘 안 드는 애가 누가 있어. 학교 다니는 게 싫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 당신은 부모 덕이 별로 없어. 부모 덕이 있으면 거기 안 가. 건물 관리하고 있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이제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루틴이에요. 루틴. 아니 기본 구조가 그렇다고. 그게 미래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게 이제 기본 제가 이제 이거 시험도 분석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석하는 이유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포함한다, 해당한다, 없다 이런 게 사람 개헌 습관의 문제라고요.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서 점집을 갔는데 처음에 막 그 양반이 손 아무개는데 막 화를 내고 지랄이야. 너 이래서 처음 와봤지 뭐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반말이야 반말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모 덕이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해. 이제부터 한 20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용한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 분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입을 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이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 난 부적 살라고 그랬거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부적을 사야 될 것 같아, 이분한테. 오늘 사고 싶어. 근데 이 양반이 또 선수야. 지금 아니야? 당신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어. 다 사도 다음에 사.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가는 저한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가르친다고 그랬거든요. 그 새끼가 무식한 새끼인 게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나한테 부동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책을 하나 줘. 됐다고 하는데. 근데 책을 딱 보는데 머릿말을 봤어요. 머릿말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 특히 공법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내가 그거 가르치잖아. 근데 바로 결론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에는 개, 시, 수, 도, 입 외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등이 있으며 내가 수업 시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 아니라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구역 들어갔다 다 용도 구역 아니다. 이 얘기를 피를 터지게 얘기했는데 그날도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책에 그따위 써 있어. 그거 뭐냐면 네이버 보고 베낀 거야. 누군가가 쓴 거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용도 구역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리 구역 아닌 걸 고르시오. 근데 그 책 보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잖아요.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손선생님께서는 부적 하나가 날라갔어. 뭔 얘기하다가? 주어, 수로 보시는 훈련. 그거 되게 필요하다고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거의 다 훈련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아, 얘기 가십시오. 옆으로 좀 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청구의 일반적 기준에서, 자, 보십시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네.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구성도 안 되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니까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읽으면 말 안 돼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저거 있었죠? 환지계 갈 때, 입체환지 있었죠? 입체환지 있었죠? 네. 땅으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건축물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었죠? 봐봐요. 건축물인데 대지의 공유,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인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나와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갖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앞에서 땅으로 분양하는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 환지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파트로 분양하는 계획이죠? 그죠?
대부분 관리처분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파트 구성하는 거야. 그럼 다 뭐야? 공유지분을 교부하는 거지. 그거 뭐하러 쓰냐고. 앞에 읽지 마요. 길잖아요. 길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긴 걸 다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걸 중간에 잘라내. 또는 이쪽을 잘라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중간 얘기를 또 잘라내.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서술은 안 바꾼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셨어요? 전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걸 갖고 이 긴 거 중에 일부를 잘라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부드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다고요?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뒤지게 외웠는데 지금까지 했던 소리 개소리예요. 재건축.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 관리처분객 기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관리처분객 수립 기준은 다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관리처분객 수립 기준은 다 시도 조례라고. 그러니까 이따우 정도를 갖고 조합에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총설적인 얘기야.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들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이 조항이랑 걸려버리면. 재건축에서는 이 조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몇 회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조항을 배제하고 조합이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개떡 같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자꾸 생각을 해서 너 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할 때 이런 얘기랑 아무 관계없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셨고, 관리처분객 수립 기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통지. 자, 요거 이제 가추라고 해서 하나 외우고 날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문제는. 관리처분객의 내용 등 관련해서 가추라고 하는 거 하나 끊어서 기억하실 것. 아이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추.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관리처분객을 수립해서요.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거의 90% 이상이 소송으로 넘어가. 어떤 얘기냐면은 조합원이 애초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얘기할 때 하고 지금 자, 분담금 내역을 보니까 말도 안 돼. 제가 아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20평짜리 지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면은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주고 2억 현금 청산금 받을 수 있다고 개뻥을 쳤다고. 근데 실제 나중에 인가된 관리처분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30평짜리 아파트는 맞아. 분담금 2억을 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내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보통 절차상의 흠결 시비를 걸어서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자, 사실은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할 때도, 자, 조합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조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몇 세대 아파트를 짓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조합원이 총회에서 동의 도장 찍어야 된다고. 과반수 동의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객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나중에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관리처분객 인가를 위한 총회 이런 거 할 때도 뭔지도 모르고 막 도장을 마구잡이 찍는 거야. 그래고 나서 나중에 뭘 시비를 걸어 절차상의 보도 흠결을 가지고 이건 무효다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만드냐면 너희들이 뭔지 알고 도장이나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지 알고 도장 찍으시라. 그게 가추. 다 돈 얘기예요. 가격. 추산액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돈 얘기에 대해서는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미리 어떻다 통제를 해서 알려주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추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요. 가추. 어려워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보통 강의 설명 들을 때 나왔던 거 위주로 분석해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가추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내용 먼저 보시고 나서 끊어갈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69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설명 안 드린 내용이 나와 있어요. 30회 때 엽기적으로 구성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될 텐데요. 다시 그림 보십시다.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관리청계획을 수립해야 돼. 관리청계획은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냐라는 계획이 될 테고, 그러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뜻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처 그건 별개의 문제로 또 일간신문 등에도 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편지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고 분양 통지라 부르고,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또 일간신문에도 다 공고를 해야 된다. 왜? 그 동네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논리 구조가.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 동네 안 살아가지고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꼭 보는 것도 아니지만은 형식적으로 공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 통지 나와 있죠? 분양 통지 여러분 교재가 좀 보시자고. 169페이지 제목이나 보자고요. 분양 통지 나와 있죠? 그래서 분양 대상자, 분양 대상자,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나 밑줄로 그어놓은 게 이런 게 있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내용 못 읽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분양 공고 제목 보십시다. 분양 통지 밑에 그 앞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분양 공고 나와 있죠? 분양 통지가 있고 분양 공고가 있다고. 분양 공고를 보니까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작년 문제 틀리라는 문제였어요. 손 못 대는 문제입니다. 170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해설 가려고 찍어보시라고, 답 가려고 한번 찍어보시라고, 공고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냐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장소, 추산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역 등 나와 있죠. 답 몇 번 되겠어요? 신문에 못 알려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추산액이지. 추산액은 사람마다 틀리잖아. 추산액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 이걸 답을 뽑았다고. 이 문제 미친놈들이에요 사실은. 분양 통지는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양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알리는 거다. 그 차이를 물어봤다고. 아니 죽으라는 문제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시험 현장에서 맞춰야 되니까 추산액. 이건 개별적인 문제.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더 잘 됐어. 이 문제 나왔죠? 지금 추산액 나왔죠? 뭔 추산액인지 모르지만 추산액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더 포인트가 된다고요. 가추. 가액가 아니야. 평가액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 그럼 당해. 평가액은 안 되고 가추. 가격과 추산액.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는 죽으라고 냈던 문제고 조금 더 인간적인 문제가 가격과 추산액.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떨어지고 나서 소송 걸지 마라. 이런 식의 취지. 가추. 하여튼 이 문제는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하지요? 제목 보니까 교재 보니까 분양 신청 나와 있죠? 통지 공고 있으면 분양 신청을 한다고. 중간에 잡다한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가서 23회 때 나왔던 엽기적인 문제 시리즈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틀린 것은 해서 보지 마. 밑에 바라봐봐. 1번 지문 뒤에 분할 나와 있죠? 2번 전원 나와 있죠? 3번 보니까 뭐가 있어? 증가되는 경우 나와 있죠? 4번 감소되는 경우 나와 있죠? 5번 지문 보니까 분리 소유 나와 있죠? 답 4번 아시겠죠 이제? 아까 지분 쪼개기 하면 기준 1을 전제로서 다 관리청계획을 수립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지분 쪼개기가 뭐라고요? 분전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분 쪼개기. 분할, 분리소유, 전환, 증가. 아니 문제 낼 때 분전증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면 다시 낼 때는 번호는 박스밖에 없어요. 모두. 기억니은 디귿니은. 아니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23회 때인가 나왔었고 31회 때 출제가 되면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8년 전 9년 전 문제니까 한번 죽어봐라고 내는 문제라고. 문제 구성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분전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1번 질문. 뒤 보자고 그랬어요. 제발 이것만 습관을 바꾸면 공법은 진짜 마스터 다 됩니다. 뒤에 보니까 소유자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거기 뭐 있어?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있어야 되죠? 네. 그죠? 이게 맞으려면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거 틀렸다고. 읽지 말라니까요. 읽는 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 시험 보러 가시면 뭐냐면은 전혀 모를 얘기가 두세 개 깔려 있다고. 그러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린다고. 읽다가 자신이 점점 떨어져. 두려워. 그러니까 뒤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아, 이 얘기를 진짜 수천 번 하겠다, 진짜. 애들처럼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누가 한글 못 읽는 게 자랑이라고 해서 뒤만 봐야 돼. 소유자 수만큼. 2번 질문 보니까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우리는 몰라. 없다는 틀렸죠? 네. 답이 아니었었고 2주택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16년도까지 한 번 나왔으니까 없다 틀렸고 3번 질문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있어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물론 출제될 개연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건 이제 1번 지문, 이건 이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케이스를 갖고 답을 뽑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8년생에 한 번 나왔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에 있어서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포함한다도 틀렸어요. 이건 지식으로 봐야 돼요. 지상권자는 유령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일단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건 삑사리가 났던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질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에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틀렸죠? 아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법령상 정해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 없다니까 확률상 틀렸나 보다라고 약간 선입관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답이었다고. 없다는데 틀렸는데 답이 아니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실 때 대충 스킵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는 처음부터 풀다가 안 되면 찍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스크린을 대충 하시는 거예요. 숫자 제거하고 없다 틀렸고 이렇게 쓱 보면서 그러면 이제 훨씬 집중을 하실 수 있다고. 5개 중에 무작위로 고르는 것보다 여기 한 3개 걸러내고 나서 2개 중에 하나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그래 답 안 나오면 다시 보겠지. 안 볼 수는 없을 텐데 근데 먼저 찍어내고 나서 걸러내고 나서 하면 훨씬 더 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럼 시험 보실 때 약간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덜 피곤해. 덜 힘들어요. 자, 그 정도까지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여기까지 보세요. 잠시 끊었다 175페이지부터 나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